없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정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정보국 당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세 사람 다 임명이 됐는데,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청문회, 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 정말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네. 되게 예상을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뭐 그 이면 합의서가 가장 큰 논란이 됐었고 학력이죠.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채택이 돼서 올라온 것이고 물론 숫자상으로 여당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이게 만약에 늦춘다 한들 논란만 가속시키지 더 이상 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면함에서 문제 같은 경우에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본만 가지고 지금 진보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조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일단락 짓고 가는 것이 더 여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속전속결로 아마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과보고서 바로 채택하겠다라고 되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25명째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25명째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 때 협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밀 합의서가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학력 위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해 보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은 청와대에서 비밀 합의서 없다. 학력 위조는 뭐 별로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묵살하고 무시한 거다. 이것은 정말 없다라는 발표도 그건 무시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후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조사를 최소한 해보셔야죠. 그냥 이틀 됐나요? 그것이 논란이 된지. 그러면은 국정원에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냥 없다라고 한마디로 야당의 부탁과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거죠. 없다라고 인해서 무시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말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있는 게 확인된데 이렇게 발표했다면 이거는 뭐 정말 큰 문제잖아요. 거기다 그런데 정부 내에 없다라고 좀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약간 꺼림칙함에 남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차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위조됐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부 내에는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확인을 했지만 정부 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 그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진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면 박지원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청와대가 밝혔다고 하는 것은 정부 내에는 없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이죠. 위조됐다 그러면은 위조된 겁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는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 체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조사를 하는 형식이라도 좀 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공익제보자를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고 법안도 발의하고 항상 국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제보자 밝혀라. 제보자 안 밝히면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사실 아니다. 기억 없다. 위조다. 논의했지만 사인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했지만 사인 안 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논의했지만 합의문 작성은 안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비공개 그 청문회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 북한에서는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응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외 상황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제보자를 설득을 해서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합의문이 있었고 어떻게 논의를 이후에도 거쳐서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네요, 지금요? 저는요 상황이 이 부분은 종료된 게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공소시효가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보자를 설득을 해서 기자회견과 뭐 양심 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밝혀야지 안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으면. 근데 지금 문제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물론 그 제보자가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익 제보자는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거는 뭐 저는 일관되게 공익 제보자가 누구든 간에 그 제보자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건 부적절해요. 그럼 공익 제보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박지원 원장은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 말이 맞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정적으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듯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뭐 양심선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행정부 견제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소용없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직 후보자가 어떠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원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청문회 의미에 대한 논란이 애초에 있었죠. 이 부분이 지금 노무현 정권 때 됐었나요? 아니면 김대중 정권에 됐었나요? 진보 정권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될 텐데 야당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질문 같은 질문도 아니야. 왜 그런 걸 질문해? 이거는 헐뜯기야. 라는 수준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문 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건 박지원 그 후보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청문 대상자인 후보자가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옳지 못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뭐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그냥 임명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우리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 공직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강제 규정을 넣는 게 그렇게 어떨까?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안 하겠죠. 민주당에서 안 할 텐데 인사청문회 너무 무용론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 들어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야 입장 바뀌면 또 바뀌어요. 만약에 통합당이 여당 돼보세요. 찬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숫자적으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 안 받고 뭐 합의 안 하고 통과돼서 채택되고 그리고 나서 임명된 사람 모든 정권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결국 인사청문회 절차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도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증거라든지 증인 채택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해도 안 와도 뭐 처벌 못 하고요. 증거 관련된 거 제출 안 해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이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강제성을 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건 어느 한 당이 유리한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정당 뭐 누가 정권을 잡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이 점은 때문에 장 소장하고 이제 비슷한 견해시네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위조 그 하태경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국대 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봐라. 근데 나는 내 학적부를 띄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용론으로 만든 거는 박지원 후보자 당사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박지원 후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중에 그런 행태들이 계속 있어져 왔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분이 동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장 수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 수장의 주장처럼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제성을 좀 띄는 것을 좀 집어넣어서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두 분이 협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지금 협상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학력 위조가 의혹이 나왔어요. 그럼 학적부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근데 그걸 제출 안 해요. 그런데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제출 안 해줘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인사청문회 무용이죠. 지금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장 수장 얘기처럼 그걸 강제로 제출하도록 만드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렴하셨습니다. 예.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박지원 국정원 흑역사를 종식시켜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국정원 개혁 각오를 우회적으로 밝힌 듯한데 이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그동안요 정치적인 중립을 취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치형이 오래 있던 분이 간 경우들이 없었던가요? 그동안에? 없었죠. 보통 원 출신이 갔었고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근이 갔었고 그랬었죠. 근데 저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시다가 간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화답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정치의 정자도 뭐 뛰어나지 내곡동에다 않겠다라고 묻어버리겠다고 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이 주된 임무는요.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가 제일 임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원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국정원장과 국정원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곳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다른 미션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국가의 안위를 좀 보강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으면 네, 좋겠다. 그게 제1의 미션은 아니다. 네. 뭐 그런 얘기네요. 국정원 개혁은 아까 얘기했던 말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첨언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컨대 대통령 측근이 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국정원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끊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그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보는 국정원이 수집을 해야 되지만 실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이 갖는 부분,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치 개입 원천 차단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정권이 정치 개입을 하게 되면 국정원이 정말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보 담당관들 IO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 부분들 폐지해야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이 국정원 법 안에는 이게 법률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문구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를 좀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아예 명문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 기능도 지금 경찰 쪽으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국정원 개혁의 주요 이제 논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권의 어느 정권이든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국정원이 그런 오명을 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측근들이 가서 결국 정권 안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지원 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입법 좀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부동산 3법에 지금 속도를 냈는데요. 지금 아까 국정원장 임명도 정말 일사불란하겠지만은 이번에 입법 과정, 특히 부동산 관련된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속도전이었는데 특히 통합당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4가지 정도 같아요. 소리 지른다. 그다음에 퇴장한다. 그리고 기자회견한다. 그리고 SNS에 하소연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의석수를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속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하루 이틀 못 기다려줍니까? 왜 소위에서 논의를 못합니까? 야당과 조세 소위나 법안 소위에서 하루 이틀 동안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의견도 좀 듣고
전문위원들 검토 의견도 듣고 그러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야지 왜 소위도 소위 구성 안 됐으니까 그냥 소위 안 하고 그냥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해가지고 왜 처리합니까? 이것은요 절차적인 민주주의,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해도 해도 너무한 의회 독재다라고 말씀드려요. 시급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합당이 그러면 성실하게 협의에 들어와서 소위를 통해서 열심히 논의해서 과연 합의해 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합당이 그런 자세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논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온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어봐야 특별히 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물론 네. 새로 발의가 됐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용은 거의 다 인식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물론 이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긴 하지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소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 그 부분을 빨리 이번 회기에 끝내지 않으면 이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이틀 더 하는 거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통합당이 과연 이 하루 이틀 동안 열심히 논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표결에 들어와서 표결을 하고 물론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거는. 그러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통합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무작정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 자체를 뭐 통하시는 통합당의 정치 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안 타고 봐요. 그 상임위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처음에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받아가고 뭐 부의장도 지금 이제 본인들 안 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하나라도 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논의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 볼 때는 통합당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힘에 붙여서 저러는구나 하는 그런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세소위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해보다가 통합당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헛소리만 하고 발목 잡기 하면 그때 가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하면 되죠. 그게 더 명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31일 날 본회의 때 처리한다고 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야당과 논의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새누리당, 야당에 있다고 화살을 예. 돌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그 부분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요, 태조 이성계랑 무학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한양을 서울로 삼아가지고 지금 500년 지금 600년째 지금 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태조 이성계부터 뭐라 해야지 왜 전 정권 얘기를 합니까? 집권 4년 차입니다. 자신들이 22번째, 23번째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능력하다,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게 맞지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거냐. 이것은 책임 없는 여당의 자기 변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이 예전에 여당이었던 야당에 대해서 뭐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책임은 현재 여당이 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당이 주택 정책에 실패한 건 분명하잖아요. 무능하다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분명한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집값이 원하지 않게 오르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적으로 예전에 여당이 잘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본인들이 이거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설득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이렇게 장관. 두 손까지 치면서 얘기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도 그냥 유임시키고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 일변도 세금을 올리는 형식의 그러한 주택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 소장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장외 투쟁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의 장외 투쟁 가능할까요? 장애 투쟁하려면요.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너무 세게 했어요. 목숨을 건 단식 투쟁했잖아요. 그거 이상의 장애 투쟁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좀 말씀드려요. 예. 왜냐하면 아니 전임 대표는 단식까지 했는데 당신은 그냥 나가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구호 외쳐?
장애투쟁을 안 할 거죠. 마땅한 게 없다. 마땅할 게 없죠. 그리고 장애투쟁에 대해서 국민들 식상해합니다. 장애투쟁할 시간에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겁니다. 오늘 발표를 하긴 하셨지만 이런 겁니다. 법안 이런 거 제출하겠습니다. 집값 안정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계속 세미나도 열고 법안 내고 공청회 열고 그래서 대한야당으로 인정받는 게 좋다. 장애투쟁하지 마시라. 코로나19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이제 제대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앞에 건 제가 인정 안 하는데 마지막 부분 맞아요. 저는 통합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대안 없이 자꾸 지적만 하고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정책이 무엇인지를 검증받아야 돼요. 국민에게 검증받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국회 내에서는 수적 열세 때문에 그걸 통과 못 시키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면 국민이 여론으로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모습 없이 계속 반대만 하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장애투쟁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도 이전 논 두 분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소장님.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을 덮기 위한 이슈 전환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잡는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국가 100년 대계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아하. 야당과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들고 예산 얼마 들 거고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했어야죠. 그때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얘기했었죠. 그것도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수도 지금 이전한다는 게 약속을 안 지켜왔고요.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행정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부는 거의 세종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이건 수도 이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장 소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야당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야당 내에서도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 많이 네,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당선되신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를 못해. 통합당도 지금 상황에서 어정쩡한 입장이잖아요. 반대도 세게 못하고 그렇다고 찬성도 세게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결국 선점을 민주당이 한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천현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마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던데요. 근데 이게 연말까지 맞춰질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가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시작했으니 논의를 거쳐서 어느 부분이 국민에게 합리적인 조건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엔 이슈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